그래서 지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거 배우잖아요. 겉보기와 같지 않아.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 열입니다. 자,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것과 온도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야?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칠판을 만졌을 때 이 새끼 차가워. 이건 온도야, 열이야? 이건 온도예요. 열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이 열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 하고 나서 하이탑에 있는 열 파트도 같이 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됐죠? 두 개를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압축된 단어고요. 열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열이라는 거의 원래 이름은 열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열에너지라고 부르는 건 고등학교 때 부르는 용어고요. 중학교 때는 열에너지를 열에너지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자, 지랄.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얘네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은 열에너지고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라고 해서 배우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차가워, 뜨거워. 이건 열이 아니고 뭘 표현하는 겁니까? 온도. 그래서 온도는요. 물체 차고 뜨거운 정도야.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이게 온도예요. 됐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차가운데 와 엄청 차가워. 어떤 애는 시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도 국어적으로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얼마나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느낄 수 없어. 그래서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요 숫자로 표현하죠. 그게 온도 체계죠. 맞아요? 그럼 지구상에서 우리가 쓰는 온도 체계는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섭씨 온도라고 하는데 그건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온도인데요. 셀시우스를 중국 새끼들이 섭이라는 한자로 써서 섭이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섭씨 온도를 사용하는데 이 섭씨 온도를 기호로는 스몰 t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도씨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체계는 섭씨가 아니에요. 뭐예요? 화씨 온도 쓰죠. 자, 이 화씨 온도는 F로 표현하고 단위는 도F예요. 자, 근데 우리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도 화씨도 아닙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는요 대문자 T로 표현하고 단위가 뭘까요? 켈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온도 체계를 만들어서 써요. 그러면 이걸 만들 때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들 때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 이 두 개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야. 둘 다 똑같아. 됐어? 그래서 물의 온도를 막 높였더니 이 정도의 온도에서 끓어. 자, 그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라고 배웠는데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섭이라는 아저씨는 그래서 그 뜨거운 정도를 뭘로 표현했다?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물이 끓는 온도를 그냥 100이라고 잡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화씨에서는 뭐라는 숫자로 표현했다? 이걸 212도F라는 숫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거야. 자, 그런가 하면 온도를 낮추니까 물이 얼기 시작해.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에 어느 점 그러는데 섭씨는 이거를 0도로, 화씨는 32도F로 표현한 거죠. 똑같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표현하는 숫자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섭씨는 몇 등분 했다는 얘기야? 100등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100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가 섭씨 온도에 1도 간격이 된 거야. 근데 화씨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분 한 거야? 180등분 한 거야. 그 180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화씨 온도에 1도F의 온도 간격으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섭씨 온도 체계가 훨씬 더 촘촘하니 화씨가 더
훨씬 더 촘촘한 5분의 800 요 정도 훨씬 더 촘촘하게 나타나져 있는 거죠. 됐어? 그런가 하면 절대 온도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꼬맹아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실제로요 열이라는 걸 에너지의 개념으로 표현한 게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됐어? 그래서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게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네, 기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우면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운동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한 게 절대 온도다 이런 얘기죠. 자, 중학교 때요.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이걸 3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체라는 상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기체는 유일하게 뭐의 변화가 있다? 부피 변화가 있다. 그죠? 네. 기체는 유일하게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유도하는 게 뭐다? 온도와 압력이고요. 나중에 화학을 조금 더 배우면 돼서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건 세 가지로 배웁니다. 온도와 압력과 기체 입자수. 됐어?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건 온도와 압력이야. 이렇게 배웠겠죠? 그 중에서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불러. 증가해.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누가 얘기했어? 샤를요. 그래서 샤를 법칙이야, 이 새끼야. 됐어?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하는데 이 온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섭씨로 본 거야. 그러면 섭씨 0도씨야. 부피는 0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죠. 됐죠? 0도여도 기체는 부피를 가져요. 0도일 때 부피를 V0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온도를 높이면요.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 납득? 이게 샤를이 한 말이야. 그렇죠? 네, 기체 종류하고 무관해.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감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될 수 있어? 0이 되는 순간의 온도도 존재해. 몇 도니? 마이너스 273도죠. 맞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273도를 기준 온도로 하면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할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정비례할 수 있는 온도 체계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절대 온도다. 그래서 영하 273도를 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온도, 이게 바로 절대 온도라고요.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0 됐다는 얘기는 꼬맹아, 기체의 부피는 뭐가 결정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입자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다가 부피가 0 됐다는 얘기는 입자의 운동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기체 입자가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가 바로 0켈빈입니다. 알겠어? 실제로 0켈빈까지 온도를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됐어? 이건 이론상의 온도입니다. 0켈빈,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요 0보다 낮은 온도가 있어서 영하 온도가 존재합니다. 절대 온도는 0켈빈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예요. 되겠어? 이렇게 해서 절대 온도를 이용해서요 실제로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그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비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이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니까 t분의 v는 일정한 상수를 가져. 이게 샤를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절대 온도와 부피는 정확하게 비례해 라고 하는 거, 이때 비례상수 k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지는 대표적인 예, 샤를 법칙의 예.
활발해지기 때문에 찌그러진 게 펴진단 말이에요. 되겠어? 네, 이게 샤를 법칙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자,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감소해.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는 거 누가 얘기했어? 보일이 얘기했죠. 그래서 보일 법칙이죠. 그래서 보일 법칙의 대표적인 예. 이 씨비랑 방태희 같은 새끼들 호연쌤이 맨날 하는 게 이걸 텐데 이 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풍선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풍선의 크기는 점점 커지다가 터진다 이 새끼들아. 박태희들아 지랄. 요즘 그런 거 배웠을 텐데. 그러니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이거 지금 배운다며 리우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거를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건 좀 알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죠. 안 돼요. 반비례는 이게 반비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하는데 이때요. 반비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세요? 상수가 있다. 곱해진다 1.5. 네, 아무 지점이랑 한 지점을 잡았을 때 이때 세로축과 가로축을 곱한 값이 이 면적을. 그래서 또 다른 지점을 잡았을 때 이 면적값이랑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일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꼬맹아, 이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은 각각의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데 그렇다면 이 상수는 같아? 이 상수는 같니?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는 존재할 수 없어?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있어요. 그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우린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해요. 자,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만족시키는 특이한 상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그래서 특별한 상수이기 때문에 우린 K가 아니고 R로 쓰죠. 특별한 상수를 알고 싶어. 이걸 우리는 기체 상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찾고 싶어. 됐어. 그래서 이걸 찾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떤 기체를 그래서 네, 가장 스탠다드한 조건을 스탠다드한 온도와 압력 STP 조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프레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STP 조건이 바로 어떤 기체의 1몰계를 0도씨 1기압에 놨을 때 기억나?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라고요? 22.4리터라고 아보가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스탠다드 조건이에요. STP 조건. 그 조건을 저기에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대입하는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뒤져. 얼마 집어넣어? 273이죠. 그래서 라지트니까 절대 온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만 쓸 건데, 그죠? 절대 온도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은 0도에서 온다 그랬는데 이걸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얼마예요? 273 켈빈이고요, 그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는데 이 끓는 점도 절대 온도로 바꾸면 373 켈빈인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등분이니? 100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서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절대 온도도 10켈빈 상승합니다. 온도 간격이 같아요. 알겠습니까? 온도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73을 더하시고요. 273을 넣으시고요. 압력이요. 이거 뭐야? 1기압. 우리 물리에서 이거 안 쓰죠. 물리에서는 표준 단위로만 쓰죠. 국제 표준 단위. MKS. 그래서 모든 물리적 현상은 표준 단위, 국제 표준 단위, SI 단위로만 계산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표준 단위 8개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3개의 단위로 모든 걸 다 만들죠. 그 3개의 단위가 뭐냐면 MKS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m은 모든 거리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 못 쓴다? 미터 쓴다. 됐어. K는 모든 물질의 질량을 나타내는 표준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이다. 그럼 안 쓴다. 되겠어. 모든 물질의 시간의 표준 단위는 뭐다? 초다. 그러니까 속력은 미터/초 초를 쓴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준 단위들의 묶음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기압이라고 하는 거 1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다.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배웁니다. 히라쌤한테. 그래서 얘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압을 대기압이라고 하고 그걸 1기압이라고 하는데요. 1기압의 크기가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자, 이때 너 알아? 키로는 공 몇 개 대신에 붙는 단위야? 3개. 3개요. 킬로미터, 킬로그램. 그래서 공 3개 대신에 붙는 겁니다. 이때 헥터라고 하는 얘는 공 2개 대신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101300 파스칼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너무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을 바꿔 쓴 건데 원래 단위가 뭘까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 이거였어요. 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 압력에다가는 이거 넣는 게 맞습니다. 화학에서는 1기압 넣는데요. 물리는요. MKS 단위로 집어넣어요. 됐죠? 그리고 부피가 얼마입니까? 22.4리터입니다. 됐어? 네. 22.4리터라고 하는 얘는요. MKS 단위가 아니죠.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이제 해봐. 22.4리터는 몇 세제곱미터로 같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단위원선을 배웠는데 이 시기랑 방태희 같은 새끼들이 같을 것 같아요? 안 같습니다.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아요. 1리터는 1000ml입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을까요? 10의 3제. 지랄 10의 6세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요 얼마냐면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요 10에 그래서 얘는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1리터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다. 그래서 그렇게 다 바꿔서 넣는다. 그래서 기체상수를 계산했다. 그랬더니 0.08이 이거 수가 나온다. 그래서 기체상수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상수값을 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1몰일 때 그렇다. 2몰이 되면 2몰일 때 부피가 차지하는 거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2배 커진다. 그럼 상수도 2배 커져야 된다. 3몰이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도 3배 커진다. n몰일 때 부피가 n배 커지니까 상수도 몇 배 커진다? 몰수만큼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분수로 쓰는 거 싫다. 여기 있는 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붙였는데 분수 쓰는 거 싫어요. 그래서 분수 없이 얘 넘겨요. 뭐 나옵니까? PV는 nRT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신이 내린 방정식이야. 엄청 많이 쓰여. 물리하고 화학에서 기체 설명할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무조건 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상수, T는 절대온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아무리 기체 속에다가 꼬맹아 피스톤 속에다가 기체 못 나가게 뚜껑 덮어서 이렇게 놨어. 열나 가열해. 가열하면 뜨거우니까 피스톤 뚜껑이 이렇게 밀려나가. 됐지? 자,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뜨겁게 하던 그 차갑게 하던 절대로 그래서 온도가 변해도 여기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상수가 변하지 않죠.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도 안 바뀌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PV는 절대 온도와 뭐 하는 값이다? 비례하는 값이다. 오늘 이거 쓸 거예요.
물리에서는. 이거 세 번째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네. 그래서 PV는 절대 온도와 항상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몇 도야? 압력과 부피를 곱한 만큼이야. 됐어? 그러면 아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그래프 보일 반비례.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나 여기에 있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어떻다고? 그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 있을 때 절대 온도와 여기의 온도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하려면 반드시 온도는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11원 방패 나는데. 요것도 있어. 이것도 반비례야. 맞아? 그러면 얘도 온도가 일정이지. 그럼 이때 온도는 T1도, 이때 온도는 T2도 누가 더 뜨거워요? T1이 더 뜨겁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더 크니까. 되겠어? 이런 거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사실은 보일샤를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하,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건 압력과 부피구나. 얘네들을 설명한 학자들이 이런 애들이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얘는 뭐가 있구나. 됐습니까? 이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PV는 nRT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구나.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화학 1을 하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세 번째 원인은 기체의 입자수야. 기체의 입자수가 커질수록 부피는 커져. 그래서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만든 게 PV는 nRT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누가 할게? 네, 그래서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 전인가 출석 면담에서 한 번 어떤 애가 저 기체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뭘 이용해서 만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절대 온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온도 체계를 만들 때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서요. 섭씨와 하씨는 물의 상태 변화, 절대 온도는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크기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 이게 온도입니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로 숫자로 표현한 게 온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 온도계를 만들었어. 그거 가지고 어떤 물질의 온도를 쟀어?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온도를 쟀더니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는요 80도의 열나 뜨거운 물 들어있어 200g. 하나는 20도의 차가운 물 들어있어 100g 이라고 하는 A와 B를 접촉을 시켜 놓습니다. 그럼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열평형이 될 때까지야. 알겠어? 열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 번째, 열의 이동이 발생한다. 그럼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까? 그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열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뭐합니까?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온도의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열의 정의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이 뭡니까?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가 열이 아니네. 그래서 그러면 열은 뭐야?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켰을 때요.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그래서? 열량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량 또는 열에너지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까? 됐어? 네. 그러면 이러한 열의 이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뜨거운 물은 에너지를 잃으니까 온도가 뭐해질까요? 낮아지겠죠. 차가운 물은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뭐해질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높아져서 두 개의 온도가 뭐해집니까? 같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크로스가 됩니까? 아니죠. 온도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죠. 그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 열평형 상태. 그러면 열평형 상태일 때는 열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서로 이동 안 해 이 새끼야. 네요. 열은요 열평형이 될 때까지만 이동한다고요. 열평형 되고 나서는 안 한다고요. 네. 서로 가는 게 아니고.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열평형이 될 때까지만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하는데 꼬맹아 세로는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죠. 가로는 뭘 나타내요? 시간. 이거 시간입니다. 열평형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같은 1분 간격으로 잘랐다고 치자. 1분 간격으로 잘라봐. 1분 간격으로 잘라봐. 열평형이 될 때까지 자를 거야. 자 그랬을 때 시간당 움직이는 열에너지의 크기는? 시간당 움직인 열에너지의 크기는요 일정할까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듭니다. 처음에 1분 동안은요 이 물이 이만큼의 온도 차이가 일어날 만큼의 열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열평형이 일어나기 직전은요 요만큼의 온도가 이만큼의 온도가 될 때까지 요만큼밖에 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변해요. 맨 처음에 크고 나중으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저런 곡선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뭔데요? 온도 차이. 그렇죠.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화살표의 길이만큼의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고요. 온도 차이가 없어지면 열은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열평형이 되고 나서 열은 안 움직이는 거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네. 열은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고 열평형이 되면 그때부터는 열의 이동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했다며 이동한 총 열의 양인 열의 에너지, 열량 그거 계산해줘.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움직인 총 이동한 에너지 됐습니까? 열 에너지 구해주세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뭐 구하라고 해서 열량 구하세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됐어? 네. 자 그러면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인 열량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어? Q는 C안타. 이렇게 배웠죠. 됐어? Q는 C안타. C가 뭐예요? 그렇죠. BR. M은요? 질량. 델타 T는요? 온도 변화량. 이런 시간 아니고 이 새끼야. 온도 변화량. 똥 오줌을 가려 이씨.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열량 단위가 뭐예요? 킬로 칼로리 또는 칼로리죠. 됐어? 그러면 내가 열량을 계산해서 킬로칼로리로 단위를 쓸 건지 칼로리를 쓸 건지는 뭐 보면 알아요? 뭐 보면 알아요? 질량 단위 보시는 거죠. 계산한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이면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나와요. 그래서 네, 물질의 질량이 그램이면 칼로리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중학교 때는 열량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쟤를 뭐라고 본다고요? 에너지 단위를 뭔데요? 그러니까 저걸 줄로 바꿔야죠. 칼로리를. 1칼로리가 몇 줄일까요? 지랄하지 마. 1칼로리가 몇 줄일까요? 그래야 열 에너지 바꿔놓고 쓰는 거잖아요. 4줄. 이거를 실제로 실험해야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실험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실험한 결과를 우리는 단순히 그래서
배워서 쓰는 것 뿐이지만 이걸 어떤 과학자들은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면서 아 어려워라고 하지만 저거가 저렇다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평생이 들린 얘기예요. 그걸 단순하게 칠판에서 한 줄로 끝내는 거죠. 한 줄 한 줄은 누군가의 평생입니다. 자, 1칼로리가 얼마일까요? 4.2줄입니다. 그러니 1kcal는 몇 줄일까요? 4,200줄이라는 걸 실험한 과학자가 있어요. 누굴 봤습니까? 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일의 단위를 준비한 거예요. 새끼들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량이라는 걸 에너지의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실험을 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을 열의 1당량이래요. 이걸 실험한 사람의 줄입니다. 물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컵 속에다가요. 꼬맹아,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꽂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그래서 이 줄을 퉁 하고 치면 얘가 또 우르르 내려가. 그럼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프로펠러 돌려. 그러면 이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서 물이랑 뭐해? 마찰에서 물의 온도가 뭐해? 올라가.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지금 물이 받은 열량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맞아요? 자, 그걸 통해서 추가 위치한 감소한 에너지와 물이 받은 열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야. 예를 들어서 추가 감소한 에너지는 10줄인데 물의 온도 변화는 2칼로리 증가했다고 쳐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줄은 얼마야? 5분의 1 칼로리네.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이게 줄의 실험 장치야. 알겠어? 그래서 줄은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에 의해서 물속에서 발생한 열량으로 열의 1당량을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그 결과 1칼로리는 몇 줄이라고? 4.2줄.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 1kcal는 4,200줄. 이 열당량을 확인한 사람이 줄이라서요. 그 사람의 업적으로 1과 에너지 단위 줄 쓰게 된 거야. 이해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열량 단위를 칼로리로 할 거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열 에너지로 저걸 다 줄 단위로 계산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열이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데 내가 만약에 유미한테 10,000원 줬어. 그럼 나이가 준 돈은 10,000원이지. 얘가 받은 돈은 10,000원이지. 주고받은 양 반드시 어때?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열평형이 될 때까지요. 이 새끼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반드시 뭐합니까? 같겠죠. 물리는 반드시 방정식을 세워서 무슨 값을 구하거든요. 됐죠?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열평형이 된 온도뿐만 아니라 이동한 열의 양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해본 겁니다. 됐죠? 그 중에서 보시면 고온의 물체가 열평형이 되는 온도는 T도일 거고 이때 움직인 열의 양을 우리가 구해본다면 고온의 물체의 비열, 물이니까 얼마니? 1입니다. 고온의 물체의 질량 얼마입니까? 200이에요. 온도 변화는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면 되니까 온도 변화는 80 빼기 T입니다. 됐어. 그러면 저온의 물이 얻은 열량은요. 물이니까 비열 1이고요. 질량은 100g이고요.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뺀 만큼이겠죠. 됐어. 자, 이때 쓸데없는 숫자는 날리고 계산할게요. 160-2t는 t-20. 그래서 3t는 180. 얘로 갔으니까 얘로 갈게요. 됐어? 그러니까 t는 얼마? 60도 2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60도에서 열평형 됐네? 알아냈고요. 그러면 60도에서 열평형 될 때까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여기에 60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잃은 열량이 얼마다? 4,000 g으로 계산했으니까 칼로리다.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4kcal가 열평형 될 때까지 이동한 열애형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납득해요? 하시겠습니까? 정신 챙겼어?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하고 그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할 때요. 꼬맹아, 우리가 썼던 이 IC 이거 비열. 3년 전에 비열 단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해. 칼로리 곱하기 킬로그램의 질량으로 칼로리인데 어떻게 킬로그램이 나와? 똥을 좀 안 가려 이 새끼들아. 칼로리 퍼 그람 도시요. 단위는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열은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뭡니까? 열량이에요. 그 자체가 단위라고요. 단위를 새롭게 외울 일은 없다고요. 됐어. 센스 있게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열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열 단위를 알겠는데 비열이 뭐야? 비열이 뭡니까? 틀렸어. 1kg의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자, 비열은요.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됐어? 네,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더라. 됐죠? 또는 어떤 물질 1kg이 아니고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그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물질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비열을 보면 거꾸로 이 물질이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비열은 물질의 뭐야? 특성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것만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요. 비열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비열 중에 우리는 물의 비열만 외우는 거고 그걸 뺀 나머지 비열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됐죠? 다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열이 다른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 수조에다가 내가 1kg만큼의 물 집어넣었어. 자, 10도야. 모래 1kg을 넣었어. 10도야. 얘네들을 똑같이 가열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백열 전구를 킬게요. 백열 전구는 태양하고 똑같이 빛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요? 열도 나와요. 됐죠? 그래서 그 똑같은 열을 줍니다. 그랬을 때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온도가 올라가는데 누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모래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모래의 비열이 열나 작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는 큽니다. 됐어? 그래서 똑같이 가열을 했는데 모래의 온도는 팍 올라가요. 근데 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래의 온도가 정확하게 1도 올라가서 11도가 될 때까지요. 내가 얘한테 준 열이 얼마냐면 2라고 치자. 그렇다면 모래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2예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얘한테 2를 줘봤자 얘는 온도가 거의 안 바뀌었어. 그래서 얘가 11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얘는요. 얼마의 열을 받아야 되냐면 얘는 20의 열을 받아야 겨우 1도 올라가요. 그러면 물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는 잘 안 바뀌어. 그런 얘기야. 그럼 내가 얘네들한테 동시에 20이라는 열을 주면 물은 몇 도 올라가니? 1도 올라가는데 모래는 몇 도 올라가니? 10도 올라가죠. 그래서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열을 주면 모래의 온도는 팍팍 올라가는데 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죠. 이 짓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해안가에서 일어납니다. 물과 모래의 비열이 달라서. 됐어? 그래서 한여름 때학볕에 해가 뜨면 모래는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요.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됐어? 그래서 얘가 한 50도 올라간다고 쳐. 근데 물은요 50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한 25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열평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모래 위에 있는 공기는 모래에서 열받아서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있는 공기는 물과 열평에 대해서 25도의 찬물이 됩니다. 찬 공기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기인데 온도가 달라. 온도가 다르면 뭐가 다르게요?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뭐가 다를까요?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무겁습니까? 찬 공기가 훨씬 더 무겁죠. 그러니까 차가운 쪽은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위에 있는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뜨거운 공기 가벼워서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공기의 양이 여기도 100개 있고 100개 있고 똑같았어. 근데 얘는 자꾸 밑에서 공기들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10개밖에 안 남았네. 얘는 자꾸 내려오니까 공기가 돼서 190개 됐네.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달라지면 공기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의 양이 많아서 이 공기가 땅바닥을 누르는 힘도 세겠죠? 멋진 말, 고기압이야. 그래서 얘는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공기가 땅바닥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겠죠?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 양이 달라.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자연에서는 싫어한단 말이야. 같아지고 싶어. 그럼 공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동합니다. 어떻게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 중3 때 배워? 이거 기류라고 해. 그래서 얘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 거고 얘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공기가 옆으로 움직이는 건 뭐라 그래? 바람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바람이 불어요. 됐냐? 네, 바람은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입자수가 많은 쪽이 어디게요? 차가운 쪽에서. 그래서 입자수가 적은 어느 쪽으로? 뜨거운 쪽으로 공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뭐합니까? 시원합니다. 왜? 산 쪽에 있던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됐죠? 네, 아래쪽은 이쪽으로, 위쪽은 이쪽으로. 근데 우리 새가 아니잖아?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얘입니다. 얘만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네, 바람은 무조건 바람이 시작된 쪽을 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은 선풍기로 불어가는 게 아니고 선풍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래서 풍향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낮 동안에 부는 바람을 바다 해자 써서 해풍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중3 2단원 시험 범위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빨리 올라갔던 애가 온도가 빨리 뭐합니까? 내려오고요. 천천히 올라간 애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오히려 물의 온도가 모래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겠습니까? 밤에는 모래에서 육지로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바람이 거꾸로 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그렇죠. 이거 밤에 부는 바람을 우리는 육풍이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해안가에는요 낮과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뭐가 뭡니까? 해육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맞아? 이 해류풍이 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네, 물과 모래의 비열차 때문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물과 모래의 비열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해류풍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해안가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요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반도. 네, 삼면이 바다인 건 반도라고 하고요. 모든 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건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반도 국가라고요. 그러면 한여름 때학볕에 어디가 더 뜨거워? 한여름 때학볕은 육지가 고온이고요. 그래서 바다가 뭐예요? 저온이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바람이 우리나라 여름철에 부는 계절풍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무슨 풍입니까, 저 새끼? 동서남북은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시작됐으니까 여름에 부는 바람은 반동 계절풍이 우리나라에서 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겨울철에는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요. 불러요. 북서 계절풍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는 계절풍이 해류풍과 똑같이 비열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요, 주율아, 네 몸속에 물 몇 퍼센트 있어? 그럼 우리 몸에요, 물이요, 대부분이 물이에요. 식물은 9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물들 몸속에 물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체온 유지입니다.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고요. 한여름에도 체온이 잘 높아지지 않아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열이라는 거 물질의 특성이고 그 비열의 원래 뜻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데 아까 승우가 1kg라는 단어는 빼고요. 어떤 물질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연료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C라고 쓰면 이거 비열이에요.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표현한 거죠. 근데 연료량이라는 게 있어요. 연료량은 비열에다가 물질의 질량을 곱한 값입니다. C.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물이 라면 하나 끓일 물을 1도 높이는 것과 라면 100개 끓일 물을 1도 높이는 때 필요한 열 에너지 같아 달라? 달라요. 같은 물이라도 양에 따라 연료량은 다르죠. 연료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알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Q는 시암탉이라고 하는 식, 열량 구하는 식을 보여드렸고요. 이 중에서 C는 비열이고 CM은 연용량이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비열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해류풍, 계절풍 이런 거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집중력 떨어지면 뒤진다. 하루에 12시간을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겨우 몇 시간 있다. 됐죠? 집중력 떨어질 것 같으면 저기 숨면 되죠. 네. 그렇죠. 뭐 굳이 앉아가지고 혼자서는 이렇게 혼자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물리만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그래서 목적성이 같은 애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가장 학습하려고 하는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에 맞춰서 막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보십시오. 집에서 혼자 10시간 동안 하루 종일 공부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유미 집에 보내도 앉아가지고 10시간 혼자 공부하는 거 절대 불가능한데 학원에서는 그게 또 되거든요. 그죠? 이 공간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이 공간에 너 혼자 있고 선생님이 와서 수업 한다고 쳐봐. 와 진짜 최악이죠. 근데 여기 이만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 경쟁 상대고 어떨 때는 위로하는 상대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엄마들이 여러분들 올 때 어떻게 아이들이 방학 때 10시간씩 학원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한테 맨 처음에 너네 과거반에 온 겨울방학 때 12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해요. 막 그랬더니 엄마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애는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와서 하잖아. 도시락 2번 먹으면 집에 가잖아. 3번을 안 먹이잖아. 그럼 됐지. 됐어. 3번을 안 먹여. 우리 학부는 되게 인간적이야. 3번까지는 아니야. 2번까지만 해 우린. 그치? 그랬더니 이제 영재 애들은 아침에 10시부터 와서 자습하고 특강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걔네들은 요즘에도 아침에 10시에 오고 있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굳이 집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금방 또 오는데 그냥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이제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저희가 숙박으로는 허가를 안 받아서요.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선생님이 2년 전부터 특강 시간을 12시로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10시였어요. 아침 10시. 와. 2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무조건 10시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10시까지 하고 갔어요. 자습을. 네. 그리고 자습은 쟤네들은 심야를 남아서 하고 갔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애들이 요즘에 체력이 별로 옛날만큼 튼튼하진 않더라고요. 4시간인가 보다. 근데 그게 늘 있었던 일이고요. 영재 애들은 막판에 새벽 1시까지 자습하고 가고 막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막 그럽니다. 그래도 다 견뎌요. 선생님이 있겠죠. 공부하다가 죽은 애는 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죽진 않아요. 이게 오랫동안 실험에 의한 검증된 거예요. 제가 그냥 헛소리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보십시오. 요 정도로 죽진 않아. 그래서 이 정도로 죽지 않아. 선생님이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봤는데 그 정도도 안 죽었어. 5시간. 요 정도는 안 죽었어. 아니 그거는이 아니고 3년 전에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3년 전 선배까지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 1시에 가니까 애들이 굳이 집에 갈 필요 있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요. 선생님들도 아이씨 굳이 갈 필요 있어? 막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굳이 가십시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열이라고 하는 거 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럼 빨리 기억하고 보세요. 자, 열 이동 방법. 기억나죠?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가 있어요.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의 용어로 설명합니다. 전도, 대류, 복사요. 자, 그 중에서 전도는 주로 어떤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지 액체나 기체에서도 전도의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됐어? 네. 전도는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알코올 램프가 있어. 겁불고 속불고 새끼들아. 그렇죠? 네. 자, 알코올 램프 있어. 겁불고 속불고. 됐어? 네. 깊이 있는 그 그림이에요. 정확하죠? 그죠? 불꽃은 겁불꽃과 속불꽃이 있더라. 됐죠? 제가 이렇게 철 막대기를 불꽃에 넣고 반대편을 잡고 있어요. 뜨거워지니? 네. 열이 전도되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 중에서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불꽃에다 갖다 대니까 얘는 열받아요. 열받은 입자는 뭐합니까?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지만 고체이기 때문에 옆으로는 이동할 수 없어요. 됐어? 그래서 뭡니까? 진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진동을 활발하게 하면 옆에 있는 입자와 충돌하는 횟수와 세기가 세집니다. 그래서 그 충돌에 의해서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뭐 하는 겁니까? 전달. 그러면 이 새끼 활발해져? 그럼 그 옆에 있는 아이한테 부딪혀? 이게 계속 전달해서 아 뜨거워졌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 그게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물질마다 똑같이 뜨거웠을 때 옆에다가 전달하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되게 다르죠. 그래서 자 전달하는 속도를 우리 뭐라 합니까? 열 전도율이라고 해요. 자 그중에서 열 전도율이 큰 애들이 주로 누구다? 금속이다. 열 전도율이 작은 애들이 비금속이다. 그러면 금속들의 열 전도율은 다 똑같니? 그것도 다 달라서 쟤도 물질 특성입니다. 그래서 열, 전기, 전도율이 각각의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하나는 이 새끼 철이야. 하나는 이 새끼는 유리야.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 정말 열 전도율이 다른지를 확인하고 싶어. 방법 설계해봐. 양초에다가 그렇죠. 일정한 간격으로 꼬매가 촌농 떨어뜨려. 기억나니? 일정한 간격으로 촌농을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 이쑤시개 세워놔. 됐습니까? 네. 이쑤시개를 세워놓고요. 똑같은 위치에 가열을 해요.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이쑤시개가 녹아서 떨어지느냐? 이게 열 전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물질들의 열 전도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류는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는데요. 내가 한쪽 끝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가열을 하고 있어. 그러면 가열이 되는 이 부분에 있는 물 입자들이 열을 받죠.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뭐해지는 거니?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부피가 커지지만 입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질량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밀도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면 뭐 할까요? 뜨겠죠. 그래서 열받은 입자들이 열을 갖고 뜹니다. 됐어? 그러면 이 자리가 비겠죠? 이 자리 누가 채웁니까? 찬 공기가 내려와서 채우죠. 그럼 다시 열받아서 그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됐어? 이런 식으로요.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대류고요. 대류는 주로 액체나 기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맞냐? 네. 자, 그럼 복사는요. 네,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스스로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 형태가 주로 태양에 있는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올 때까지 지구에 오는 형태가 그겁니다. 그래서 태양에 있는 햇빛이 지구로 올 때 우주를 통과해서 올 텐데 우주에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복사의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나는 복사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난로가 있다고 치자. 학교에 갔더니 추운데 난로 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가 이렇게 해서는 물이 팔팔팔팔 끓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등교하자마자 너무 추우니까 난로 앞에 저희가 서 있는데 앞은 열나 뜨거운데 똥꼬는 차가워요. 그래서 몸을 스스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고등어처럼. 맞죠? 고등어도 뜨거우면 스스로 뒤집으면 좋을 텐데. 그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해요. 자, 그러면 앞쪽이 이렇게 뜨거운 건 열이 어떻게 왔기 때문입니까? 복사의 형태로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물 마시려고 주전자 손잡이를 만졌는데 이 N병은 안 뜨거. 이건 뭐야? 전도죠. 손잡이가 고체니까. 그래서 이건 전도죠. 그 안에서 물이 팔팔 끓고 있어. 이건 뭐야? 대류죠. 자, 시간이 지나니까 교실 전체가 훈훈해. 이거 대류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현상을 주면 이게 전도인지 대류인지 복사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되죠? 자, 그렇다면요, 꼬맹아, 내가 에어컨을 설치할 때 에어컨을 아래에 설치하면 좋니? 위에 설치하면 되니? 위에 설치해야 열대류가 잘 일어나서 교실 전체가 빨리 시원해지고요. 난로는? 네. 그때 저 궁금해요. 자, 위 봐봐. 그러니까 너네들은요, 대단히 길들여진 아이들이에요. 거기가 왜 위야? 누가 거기가 위라고 했어? 왜 우리는 위보라고 하는 거기가?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이 새끼한테 하늘 봐 그러면 여기 봅니다. 그러면 이 새끼한테 하늘 봐 그러면 여기 보니? 얘는 여기 봐요. 얘한테 하늘 봐 그러면 여기 봅니다. 각각 보는 위치가 다 달라요. 맞죠?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위를 결정하는 건 누가? 지구 중심. 중력입니다. 중력입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을 우리는 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중력이 없으면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를 만든 건 중력입니다. 그러면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위로 떠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걸까요? 가벼운 애는 뜨고 무거운 애 가라앉는 거? 중력입니다. 대류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일어납니까? 중력이죠. 중력이 없으면 대류 자체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서 라면을 끓이게 물을 끓여요. 안 끕니다. 대류가 안 일어나요. 밑에 앉은 거죠. 불 가야 누구나 뜨거워져요. 위에 막 손대면 차갑고 아래는 막 뜨겁고. 실제로요. 물하고 식용유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용유가 위로 뜨는 식용유는 위로 올라갈 거고요. 물은 아래로? 그 짓을 누가 해주고 있게요? 중심.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
침은 안 생긴다. 이게 과거 입시 문제예요. 여러분들 1년은 되게 짧습니다. 저한테 다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입시와 관련된 얘기만 들어도 1년은 짧습니다. 지금 해드리고 있는 얘기는 다 입시 문제예요. 중력이 만드는 현상이에요. 대류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뜨거운 공기는 해안가에서 올라가 차가운 공기 내려가 이거 다 중력이 만드는 거예요. 대류라는 현상. 중력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요. 위아래라는 구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주에 가서 식용유를 넣으면요. 식용유하고 물을 넣으면 지구는 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가라앉고 식용유 뜹니다. 가만 놔두면. 근데 우주에 가면 그냥 넣은 순서대로 있어요. 그 시험을 섞이진 않아요. 섞이는 건 극성의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물의 극성과 식용유의 극성이 달라서 안 섞이는 거야. 됐어? 네. 극성이 달라서 안 섞이는 거고요. 층 분리는 여러분들 넣는 순서대로예요. 됐어? 기름을 먼저 넣으면 기름이 아래 있고요. 물이 위에 있어요. 신기하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중력이라는 거에 길들여져 있어서 중력이 만드는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주에 가면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할 때 중력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중력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다 깨서 정확하게 다시 우주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만든 게 뭔지를 아셔야죠. 식물을 키우면 뿌리가 아래로 자라죠. 누구 때문에 아래로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분을 식물을 이렇게 놓으면요, 얘 이렇게 자라고요. 줄기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뿌리는 이렇게 자라요. 중력을 향해서. 그럼 화분을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자라요. 뿌리가. 힘니다. 중력 방향은 무조건 자라요. 알겠어? 이렇게 안 자란다고요. 이렇게 자란다고요. 됐어? 그래서 실제로 동물이 오감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는 것처럼 식물도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뿌리는 중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력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식물의 뿌리를 키워서 식물이 중력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소서를 씁니다. 저걸 굴지성이라고 합니다. 굴지성.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연스럽다라는 그 현상들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도 사과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이유를 중력이라는 걸로 설명한 겁니다. 아니까 뭔가 이유를 찾게 되죠. 모르면 무조건 사과는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보들이 돼서 사과가 왜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멍청한 새끼들은 사과는 원래 떨어져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병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정확하게 뭐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이 새끼는요 정말 학교에서 배운 이거는 이거야 라는 것만 아니야,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스럽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인지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소서. 그걸 보면 이 새끼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는지가 보여요. 알겠어? 뿌리가 아래로 당연히 자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중력 때문이야. 알겠어? 물과 기름을 섞으면 기름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중력 때문이야. 알겠어? 양초에 불 켜면요, 양초의 붉은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려봐요. 그려보세요. 양초의 붉은 모양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양초의 붉은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면 어떻게 그리니 우리는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중력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중력한테 그래서 대단히 많이 노예처럼 길들여져 있었던 거야. 그럼 저거 중력이 없는 우주에 가면 불공부가 될까? 완전 동그랗게. 맞아요. 실제로 중력 때문에 기체가 아래쪽으로 쏠려서 아래쪽이 기체가 많기 때문에 그곳이 넓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력이 없으면 아래 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체가 같은 방향, 여러 방향으로 똑같이 퍼진다고요.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양쪽 불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동그래요. 그리고 금방 꺼집니다. 중력이 없으면 타지 않아요. 금방 꺼져요. 실제로 꿈에는 탈다는 건 뭐가 타는 거니? 양쪽에 뭐가 타는 거예요? 신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체 상태. 네, 기체 상태의 파라핀이 타는 거예요. 양쪽. 그래서 얘가 뜨거워서 녹으면 그게 심지를 타고 액체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뜨거우면 이게 기체가 돼서 그 기체가 퍼지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불꽃이 여기까지 있는 거죠. 심지가 탈 거면 여기가 타고 있어야지 바보야. 그렇죠? 근데 이게 타면서 이산화탄소라는 거 발생시키는 거 아세요? 이산화탄소는 불을 타게 하니 끄게 하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빨리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산소가 공급돼야 계속 탈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구에서 합니다. 누가? 중력이. 그래서 기체 순환을 일으킵니다. 신기하죠? 중력이 없으면 탈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그냥 거기 있어요. 안 나가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바깥쪽에 산소를 꽉 채워놔도 이산화탄소가 빠지고 그 자리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빠져 새끼가 꺼져.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력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되죠? 자, 그래서 열의 이동입니다. 열은 저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한다. 그 중에서 열 전달하는 속도가 제일 빠르게 뭘까요? 복사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린답니다. 그렇다고요. 열탄단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야.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해서 어떤 새끼는 열을 받게 돼? 열 받으면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 부피가 커지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길이 또는 부피가 커지죠. 자, 이거를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니? 열팽창이 일어나요. 이렇게 배웠어요. 자, 열팽창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상태일 때가 가장 활발히 일어날까요? 그렇겠죠. 됐어. 기체 열팽창이 가장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고체야. 자, 그 중에서요.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게 있을까요?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게 있을까요? 열기가 아닌데. 열기구 맞아 이 새끼야. 맞아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이런 것도 맞고요. 열기구도 맞고요. 그래서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기구는 그 안에 있는 기체를 그래서 점점 부피를 크게 하면 열기구가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면 얘가 공기로부터 받는 뭐요? 부력이 커져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뜨는 거예요. 알겠어? 열기구가 작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부력이 뭐해지겠어? 작아지지. 그러면 이제 가라앉는 거고. 그래서 열기구가 그래서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야. 알겠지?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에 뭐 있겠니? 온도계. 액체 온도계. 우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체온 잴 때 애기들 이렇게 겨드랑이 온도계 꼽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온이 열팽창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온도를 쟀잖아요. 됐니?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요. 액체 온도계가 있어. 액체 온도계를 만들 건데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액체의 조건은 뭘까? 액체 온도계 안에 아무거나 넣진 않아. 아,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아, 수고생한테 배웠어? 네, 그 조건이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였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려는 범위 안에서 걔는 절대로 상태 변화를 하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추운 곳에서는 수온 온도계를 쓸 수가 없대요. 얼어버려서 그런 얘기잖아요. 됐죠? 네,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체의 열팽창만 고려하면 안 됩니다. 온도계. 액체가 들어있는 데서 온도계 관도 뜨거워지면 같이 열팽창합니다. 그러니까 관의 열팽창은 최대한 작은 애를 써야 되고요. 안에 있는 액체의 열팽창은 최대한 큰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 간격은 고체의 열팽창과 액체의 열팽창의 차이만큼이 간격이어야 되는 거죠. 알겠냐? 알겠냐? 그죠? 생각할 게 액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액체를 담고 있는 관도 열팽창합니다. 반지처럼 생긴 고리. 뜨겁게 했어. 그려봐. 자, 그려봐. 저 고리를 뜨겁게 해. 그럼 열팽창 하겠지? 그럼 어떤 모양이야? 그럼 리오 나가서 그려. 너네는 종이에다 그리고 리오는 저기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되죠? 안쪽 선, 바깥쪽 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봐. 틀리면 우리가 가열차게 욕해주자. 내신 때 풀 것 같은데. 내신 때 풀었죠? 맞아요, 맞아요. 안쪽에 있는 것도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있는 것도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구멍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진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안쪽 선이 여기로 가고요, 바깥쪽 선은 더 밖으로 가고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구멍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쪽에 있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열팽창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둬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거 열기구고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액체 온도계라면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건 뭐야? 그 유명한 바이메탈 온도 조절 센서. 맞아? 이거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이메탈이야. 이랬단 말이야. 자, 바이메탈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촉하는 거예요. 열팽창률은요,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도 어떤 애는 많이 늘어나, 어떤 애는 조금 늘어나, 그죠? 네, 라고 하는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촉합니다. A와 B. 자, 열팽창률이 A에 비해서 B가 더 크다고 치고 저는 여기를 가열을 하면 열나 뜨거워지겠죠? 자, 그러면 열팽창률이 B가 더 크니까 사실은 B는 이만큼 튀어나오고 A는 요만큼 튀어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을 붙여놨기 때문에 얘가 못 튀어나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휜다고요. 됐어? 그러면 휠 때요, 기역 방향으로 휘니, 니은 방향으로 휘니? 네, 더 긴 애가 밖으로 나가게 휘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휘고요, 얘는 이렇게 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가 이만큼 늘어날 동안 A는 요거밖에 안 늘어나요. 더 긴 애가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게 만든 게 바이메탈이야. 그러면 저 새끼를 차갑게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휘죠. 그래서 왜? 잘 늘어나는 애는 잘 주니까.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이메탈은 주로 온도 조절 센서로 쓰인다. 자, 그럼 저는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온도를 민감하게 조절해야 되는 게 다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면티 같은 거 다리려면 180도 온도까지는 높여줘야 다리미로, 그래서 면티에 주름을 필 수 있고요. 엄마가 입고 있는 실크 브라우스 같은 것들은 한 40도의 온도로 다림을 들고요. 180도면 거기에 다리미가 이제 딱 문신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옷감에 따라 온도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40도 온도의 어떤 다리미를 180도까지도 높일 수가 있을 때 어떻게 조절할까? 열을 40도 다리미, 180도 다리미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걸까? 물 끓여서? 물을 끓여서? 무슨 개소리야? 조선시대야 이 새끼야? 불 남지 않나?
들어있는데 얘를 어떻게 연결해야 40도 다리미를 만들 수 있고 180도 다리미를 만들 수 있냐고. 40도보다 높으면은 저거 전류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류를 어떻게 끊게 하냐고. 40 어떨 때는 40도에서 끊어야 되고 어떨 때는 180도에서 끊어야 돼. 그 짓을 하는 게 바이메탈이야. 그걸 어떻게 설치해야 그 짓을 하냐고. 아래는 40도, 위에는 180도. 회를 해가지고. 뭔 소리야? 생각해봐. 바이메탈이 온도 조절 센서라며. 그럼 온도를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40도까지만 온도를 높일 수 있게, 어떨 때는 180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해보죠. 어떻게 하면 40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80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거 해보자고요. 생각해봐. 지겹다. 아니 너네가 아니고 맨날 선생님들 이 시간에 밥 시켜 먹어야 되거든. 뭘 시켜야 되니? 짬뽕, 치킨.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겹다 지겨워. 먹어. KFC 시켜. 어제 맘스터치 먹었어 이 새끼야. 어쩔 거야? 야 포기해. 다리 만들지 마. 뜨거운 물로 해. 꼬맹아, 과학자는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공학자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잖아. 원리를 찾는 건 과학자고, 공학자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야. 복잡하지 않고 가장 심플하게. 그게 기술이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학자인 거야. 어쩔 거야? 공학자는 안 할 거야. 아, 공학은 때려쳐. 나하고 안 맞아. 해볼게요. 엄청 알고 나면 심플한 거죠. 그냥 병렬로 연결하면 괜찮아. 안 들려. 병렬로 연결하면. 병. 병렬. 병률로 어떻게 해? 하나는 그러니까 저거 일단 40도에서는 아, 병률로. 근데 꼬맹아, 다리미의 온도가 선생님이 얘를 40하고 180도로 했는데 100도는 안 돼? 40도부터 180도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이메탈 위에다가 그 바늘 같은 거 올려놔가지고. 바늘? 저 바이메탈이 뜨거지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바늘을 밀면은 바늘을 돌린 만큼 이제 온도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수치하면은 그래서 수치화하면 사람이 그거 보고 이제 전원을 끊으면 되는 거야? 지가 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율. 내가 얘기하면 이제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소관적으로 다 나야 돼. 정렬 연결돼 있고. 요 선을 조절하는 겁니다. 얘를요 40도로 맞추려면 여기다 갖다가 됐어? 붙이면 돼요. 180도로 올릴 거면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 온도 조절 레버가 요 붙이는 위치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도면 얘가 조금만 이렇게 떠도 됐어? 전류가 차단됩니다. 그랬다가 식으면 다시 내려서 붙죠? 그래서 항상 40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180도는 여기까지 가니까 애새끼가 여기서 이렇게 뜨게끔 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기술은 간단해야 돼요. 건강제다. 괜찮죠? 정말 심플하게. 그래서 너희들 자소서에 들어오거나 해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그게 보여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정말 머리 좋은 새끼들 많아요. 근데 알죠? 에디슨 이 새끼 머리가 병신인 거. 그렇죠? 걔가 뭐 IQ가 80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는요 머리가 아니고 관심도예요. IQ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IQ가 높다고 해서 공부 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는 이제부터는 IQ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킬 때 누가 더 머리가 좋아 이게 아니고 누가 엉덩이 힘이 더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오랫동안 그거를 집중해서 볼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중도가 EQ라고 표현하는 그겁니다. 관심. 그죠? 관심이 있어야 집중되죠.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이미 그러니까 IQ로 공부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시면 아 저렇게도 생각해? 그럼 다음에 그거가 유사한 생각이 나오면 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돼요. 뭔가 알아야지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팽창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꼬매야 고체 열팽창은 엄청 미비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의 철로를 끌어가죠. 그거 안 끌어오면 안 돼? 어차피 고치잖아. 열팽창 거의 어때? 열나봐요. 열나봐요. 안 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철로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중간중간을 끊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실외면 거의 100도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철로가요 한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한 40도까지 떨어지고요 한여름에 때압볕에서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열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온도 차이가 거의 100도 가까이 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러면 이 100도 가까이 온도 변화가 있을 때요. 그죠? 여름에는 겨울에 비해서 10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끊어놓지 않았으면 얘가 길어질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탈선하죠. 그래서 철로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설치할 때 철로 간격을 넓혀야 됩니까? 아니면 여름에 설치할 때 넓혀야 됩니까? 겨울에 할 때 넓혀야지. 여름은 이제 다시 길어지면서 멈춰지니까. 네. 겨울에는 훨씬 더 넓게 설치를 하시는 게 맞겠죠? 여름에 넓게 하시면 병신 된 거예요. 여름에 이거를 설치하면서 넓게 해놨다? 겨울에 이게 줄죠? 기차 바퀴가 못 넘어갑니다. 철로 간격도 기차 바퀴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를 공사할 때 여름에 공사할 때와 겨울에 공사할 때 저 간격 조절이 달라요. 그만큼 중요해요. 고체에 열팽창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해수면이 상승?
그래서 섬마을이 가라앉아? 맞아. 그래서 앞으로 뭐 어느 섬은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닷속에 가라앉을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구가 뜨거워지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건 빙하가 녹아서래요. 맞죠? 남극에 있는 빙하하고 북극에 있는 빙하 중에 어떤 빙하가 녹을 때 해수면이 상승합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빙하는 무조건 해수면 상승시키는 줄 알았는데 두 빙하가 다른 위치에 있는 거 아세요? 북극 빙하는 바닷물 위에 떠 있습니다. 남극 빙하는 그래서 남극 대륙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빙하가 녹을 때 해수면을 상승시킵니까? 남극 빙하의 개새끼들. 북극 빙하는 이미 얼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해수면을 상승시켜놨잖아. 아,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뭐가 맞아요? 해수면의 높이가 나고 있어요. 이미 걔가 들어가면서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근데 남극 빙하는 육지에 떠나니까 녹으면서 바다로 물이 들어오면서 그만큼의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남극의 빙하 다 녹이면 지구는 전체 평균 면적의 70%가 바다거든요. 알죠? 그러면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서 70%의 면적으로 나눠진 거 아니야? 3cm 정도 상승합니다. 3cm 상승했다고 섬이 가라앉는다는 건 병신 아니야? 근데 실제로 남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이 3m 정도 일어납니다. 녹는 빙하가 3cm인데 해수면 상승은 3m입니다. 왜 그럴까? 빙하가 하얘가지고 하늘이 없으니까 빙하가 하얘는 무슨 말이야? 하얘가지고 흰색 아니면은 투명? 흰색이 뭐죠? 흰색? 빙하 흰색? 투명? 투명할 것 같아. 네. 얼음은 투명한 색이야 흰색이야? 얼음은 투명. 순수하면 투명. 거기에 불순물 들어가 있어 흰색. 아니 불순물이 아니라 기포? 그 빨리 얼으면은 안에 막 공기방울도 들어있어가지고 희게 될까 봐. 그게요.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흰색 얼음이 되는 거고 일정하게 얼면 백색 얼음이에요. 투명해요. 그래서 녹았다 얼었다 이걸 했기 때문에 흰색이 된 거야. 그래서 냉동실의 그 위에 있는 얼음은 물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녹았다 얼었다 해서 찬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불순물이 아니고요. 어느 환경이에요. 조건 어떻게 열었어? 근데 이런 것들이야. 자, 빙하가 흰색이든 뭐든 상관없어. 녹으면 그냥 물이야. 빙하에서는 거의 영하의 온도인데 이제 해수면은 올라가고 적도 근처로 가면은 아니 물은 H는 물의 실제 양은 3cm인데 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 3m가 일어나는 건 열팽천. 고체가 열팽천. 뭐 물이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자, 요런 애가 있고요. 요런 애가 있다고 치자. 둘 다 천이야. 그래서 얘는 1m고요. 얘는 10m라고 치자. 그래서 길이가 달라. 원래 길이가 이래. 자, 근데 10도였다가 20도로요. 온도를 10도 높일 거야. 10도였다가 20도로 온도를 똑같이 10도 높일 거야. 똑같이 천인데 길이만 달라. 그랬을 때 늘어난 양이 같을까 다를까? 온도 10도 높여.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는 게 똑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요. 얘가 이렇게 늘어난 양에 비해서 얘가 늘어난 양은 10배 커요.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입자가 있잖아요. 뜨거워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벌써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자마다 됐어? 10도가 올라가면 됐죠? 얘가 5cm, 5cm 커진다고 쳐요. 그러면 두 간격이니까 합쳐서 10cm야. 그럼 10m면 이 간격이 10배 많아지겠죠. 그러면 한 간격당 5cm씩 늘어나니까 간격이 10배면 50cm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원래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따라 열팽창이 똑같이
온도를 10도 높였어도 열팽창에 의해서 늘어난 양은 달라. 원래 길이가 길면 열팽창에 의해서 늘어난 양은 훨씬 더 많아. 알겠어? 근데 지구의 70%가 바닷물이야. 걔네가 온도 1도 올라갈 때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의 간격이 다 무너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왕 늘어나.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녹을 정도의 온도가 되면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와 가져가서 3m가 높아져. 그러니까 첨가된 물량보다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훨씬 더 커. 알겠어? 그래서 가라앉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3m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돼. 되겠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차도요. 원래 길이가 길어.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돼서 변하면 아무리 고치라도 그거에 따라서 늘어난 열팽창이 눈에 보일 정도야. 그래서 끊어놔야 돼. 알겠냐? 이 얘기야. 그러면은 저거 간격과 간격 사이에 그 간격 있잖아요. 그거를 짧게 이거는 하면 바퀴의 지름보다는 작아야죠. 그래 넘어가겠죠. 철컹 했을 때. 근데 바퀴가 요만해. 못 가지 그냥. 바퀴의 지름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됐어? 근데 이제 이건 조건이 있어요. 재료비를 볼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승차감을 볼 거냐 어디에 맞출 거냐. 됐죠? 이런 거 계산하겠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몇 미터 간격으로 얼마의 간격을 두고 몇 미터 간격으로 자를 거야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라의 기후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조절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했고요. 그러면 열을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죠? 열이 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걸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열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보온병입니다. 자, 보온병은요, 열 이동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대류를, 복사를. 맞아. 그 전도, 대류, 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온병의 특이한 구조. 첫 번째. 말해. 네,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막과 막 사이는 무슨 상태고요? 진공이고요. 안쪽은 은도금 되어 있고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중 막으로 되어 있는 건 뭘 막으려고? 전도가 되는 네, 여기 아니 전도가 되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고체였어야 되는데 고체를 안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고체 입자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뭐를요? 전도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막과 막 사이에 공기 안 집어넣고 진공으로 만드는 건? 공기가 열을 전달하는 대류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반짝반짝하는 은도금 하는 건? 네, 은도금. 그래서 복사돼서 나가는 빛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골 때리는 것들은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어디부터요? 24페이지부터요. 풀면서 바로바로 채점까지 다 하죠. 24부터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31. 문제 몇 개 안 돼, 빨리 해.
내일 시험. 아, 내일 정기고사. 화이팅. 어려워. 응? 시험이니까. 네. 이게 이번 주 숙제. 양다리 양다리.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이 양달, 그늘진 곳이 응달. 너 글씨 바꾸면 안 되는데? 누가 바꿨어? 너 집에 있는 책